여성 살인자들은 대개 연인이나 가족을 살해하지만 예외적인 사건들도 벌어진다. 1931년 10월 한 젊은 여인이 모자 상자, 작은 가방, 큰 가방 2개를 들고 피닉스에서 LA로 가는 열차에 오른다. LA에 도착하자 큰 가방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된 영무원이 가방을 열라고 요구한다. 여인은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가방에서 썩어가는 시체 2구가 발견된다. 희생자는 아그네스 앤 르로이와 헤드빅 사뮤엘슨으로 밝혀졌다. 2 사람은 피닉스에서 함께 살았는데 위니저드라는 여인이 이따금 그들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진다. 경찰이 저들을 신문하려 했지만 그녀는 자취를 감추고 만다. 결국 남편의 설득으로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머리엔 붕대를 감고 있었고 손엔 총알이 스친 자국이 나 있었다. 저들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사뮤엘슨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총을 발사하려고 했고 자신이 총을 잡는 순간에 총알이 발사됐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르로이와 사뮤엘슨을 쏘았다고 진술했다. (1932년 1월) 저들은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곧 재판부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받은 그녀는 정신 이상으로 애리조나 주립정신병원으로 이송된다. 전편에 이어서 오늘도 3명의 여자 살인마를 소개할 것이다. 첫 번째 주인공은 1935년 영국에서 삼각관계로 인해 살인을 벌인다. 두 번째 주인공은 서독의 언론인으로 1970년대에 테러리스트로 변모했다. 마지막 주인공은 1990년대 플로리다에서 7명의 남성을 연쇄 살해했다. 영국 운하에 자리 잡은 본모스는 1930년대 여름 휴양지로 각광받는 곳이었다. 그런데 1935년 3월 이곳에 위치한 한 저택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집주인인 프랜시스 레튼버리가 피를 흘리며 중상을 당한 채 발견된다. 백웰 경관이 도착했을 때 레튼버리의 아내는 술에 취해 몹시 흥분해 있었다. 엘머 레튼버리는 운전사 조지 스토너와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고 프랜시스 레튼버리는 4일 후에 사망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 태어난 엘머 레튼버리는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녀는 아일랜드인과 결혼하면서 음악을 포기하지만 남편이 3년 후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하고 만다. 절망한 엘머는 프랑스 적십자 소속 간호병으로 참전한다. 2차례나 부상을 당한 그녀는 무공훈장까지 받았다. 엘머는 재혼을 하지만 얼마 뒤 이혼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브리티시 콜롬비아로 돌아간다. 그리고 엠프레스 호텔과 빅토리아 주립의사당을 설계해 명성을 날리던 건축가인 프랜시스 모슨 레튼버리를 만나게 된다. 레튼버리는 유부남이었지만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자 1925년 엘마와 결혼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은 레튼버리의 화려한 인생은 하향길로 접어들게 된다. 1929년 엘머가 아들을 낳자 레튼버리 부부는 영국으로 이주하기로 한다. 1934년 9월 프랜시스 레튼버리는 한 지역 신문에 운전사를 구하는 광고를 낸다. 조지 스토너가 22살로 나이를 위장해 이 일자리를 얻게 된다. 그런데 몇 달 만에 그는 엘머와 바람을 피우게 된다. 1935년 3월 엘머는 스토너와 함께 런던에 가서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쇼핑을 즐기며 애정 행각을 벌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스토너의 불만은 커져만 간다. 자신이 엘머를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3월 23일 밤
엘머는 스토너가 무거운 망치를 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든다. 잠시 후 그녀의 짐실을 찾은 스토너는 레튼버리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다. 재판은 런던의 중앙형사법원에서 열렸다. 엘머 레튼버리는 살인 미수죄로, 스토너는 살인죄로 기소됐다. 스토너는 엘머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배시몬이 스토너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리자 트래버스 험프리스 판사는 스토너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엘머를 석방했다. 하지만 엘머는 자신이 살인죄로 사형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다. 요양소에서 나온 엘머는 스토너의 사진과 칼을 들고 햄프셔 크리스처치행 열차에 올랐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아번강을 따라 배회하다가 한 다리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편지 봉투 뒷면에 유서를 썼다. 그리고 칼을 꺼내 가슴을 5차례나 찌른 후 강물로 뛰어들고 만다. 한편 조지 스토너는 뒤에 종신형으로 감형받게 된다.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34년 후 한 급진적인 젊은 언론인이 테러리스트의 탈옥을 도우면서 서독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추적이 벌어진다. 독일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2차) 세계대전 말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4지역으로 나뉘어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1961년) 여름 동독의 러시아 공산당 지도자들은 도시를 가르는 장벽을 세워 시민들이 서방 세계로 탈출하는 것을 막았다. 조립식 콘크리트 블록으로 건설된 베를린 장벽은 점점 높고 견고해졌다. 베를린 장벽을 따라 기관총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배치된 상황에서 동독인들의 생활은 죄수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계속 망명을 시도했다. (1968년) 한 급진적인 학생운동 지도자가 공격을 받은 후 유럽 전역에서 학생 시위가 격화된다. 서독에서는 우익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진실을 왜곡했던 악셀 슈프링어 재벌 언론에 대한 항의 시위가 계속됐고, 유럽 전역에서도 비슷한 항의 시위가 계속됐다. 분단된 독일에서 당시 젊은이들은 히틀러의 아이돌로 불렸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들의 조국이 저질렀던 만행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성장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런 불행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신념 또한 강했다. 울리케 마인호프도 격렬한 논쟁이 수반되는 반정부적인 기사를 쓰면서 소수 의견을 대변하는 언론인으로 자리잡기 시작한다. 하지만 급진적인 좌익 성향의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언론인으로서 탄탄대로를 달려온 그녀의 삶도 변하게 된다. 마인호프는 안드레아스 바더와 군드룬 앤슬린과 같은 급진주의자들과 교류하던 중이었는데, 바더와 앤슬린은 백화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투옥된다. 이때 마인호프는 이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운 후 교도소 측으로부터 교도소 밖에서 두 사람과의 기자회견을 허락받는다. 하지만 중간 지점에서 4명의 무장 괴한이 들이닥치면서 두 사람은 마인호프와 함께 교도소를 빠져나와 자동차를 타고 탈출하게 된다. 이들은 스스로를 적군파라 칭했지만 서독 언론은 이들을 바더 마인호프 갱단으로 부르기도 했다. 적군파는 나치 정권처럼 억압적인 기관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적군파 내에서 마인호프의 역할은 언론에서 보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았는데, 바더와 앤슬린이 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당시 독일 경찰은 적군파 조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700만 장의 현상수배 사진을 배포했다.
젊은이들에게 적군파는 매력적으로 비춰지기도 했는데 조직원의 절반이 여성이었다. 그리고 1972년 5월 11일 적군파는 테러 주간을 선포하게 된다. 프랑크푸르트,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뮌헨에서 폭탄이 폭발했다. 마인호프도 함부르크의 스프링거 프레스 센터에 5개의 폭탄을 설치했다. 당시 사고로 3명의 미군 병사까지 사망한다. 하지만 적군파도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1972년 6월 1일 250명의 무장경찰이 프랑크푸르트의 한 차고에서 바더와 홀게르 메인스를 포위했다. 다리에 총을 맞은 바더는 마인스와 함께 체포됐다. 바더는 옷을 벗은 상태로 연행됐는데 연행 중에도 계속 고함을 지르며 반항을 했다. 하지만 경찰 차량들이 현장을 빠져나가고 체포작전은 순조롭게 끝난다. (2주일) 뒤 마인호프도 하노버에서 체포된다. 그녀가 체포되기 일주일 전에 앤슬린도 체포됐다. 1975년 5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적군파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지만 재판에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사실 급소수의 급진주의자들만이 그들의 이념을 지지했다. 안드레아스 바더의 재판은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렸는데 여자친구이자 동료인 군두른 앤슬린과 조직원 얀칼 라스프도 함께 법정에 섰다. 결국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 마인호프는 섭외를 인해서 열린 재판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급 보안 태세에 들어갔다. 암살에 대비해 모든 창문은 반 이상 가려졌고 탈출에 대비해 2대의 기관총까지 설치했다. 적군파 조직원들의 테러가 계속됐기 때문이었다. 1975년 4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서독 대사관에서는 2명의 인질이 살해됐고 협상 과정에서 폭탄이 터지기도 했다. 그리고 1976년 어머니의 날 마인호프는 감옥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다.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다. 시민사회에 대한 반감을 테러란 방법으로 표출했지만 자신이 취했던 폭력적인 행동이 결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 취한 선택이기도 했다. 하지만 테러는 멈추지 않았다. 1977년 9월 사업가인 한스 마틴 슐레이어가 회사에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슐레이어의 운전수와 경호원들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리고 슐레이어는 납치됐다. 곧 독일 정부는 적군파의 조직원들을 석방하라는 협박 편지를 받는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그런데 10월 24일 삼엄한 감시를 받던 중에 바더와 앤슬린이 자살을 하고 만다. 이 때문에 적군파 행동대원들은 복수의 뜻으로 한스 슐레이어를 사살한다. 하지만 적군파의 핵심 멤버들이 사망하면서 적군파 소식도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1998년 적군파는 로이터 통신에 성명서를 전했는데 조직을 해산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별 관심을 받진 못했다. 울리케 마인호프가 사망한 지 13년 후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아일린 워너스가 7명의 남자들을 살해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992년 1월) 33살의 아일린 워너스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다. 사실 불행한 어린 시절이 그녀를 살인자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1986년 그녀는 데이토나의 동성애 클럽에서 타이리아 무어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끼게 된다. 두 사람은 곧 함께 생활했고 워너스가 매춘부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댔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다. 1989년 11월 워너스는 손님인 리처드 멀러이와 함께 데이토나의 한적한 장소에 차를 세운다. 차에서 멀러이와 술을 마시던 워너스가 총을 꺼내 방아쇠를 7번이나 당겼다. 1990년 5월에는 데이비드 스피어스가 그녀를 태운 후 6발의 총알을 맞고 사망했다. 한 달 뒤 워너스는 찰스 캐스케던을 차에 태운 후 9발을 쏴 살해하고 현금과 귀금속을 강탈했다. 네 번째 희생자는 피터 시엠스였다. 도로에서 차를 잡고 있던 워너스를 태워준 후 기원을 당한 것이다. 워너스는 그의 소지품을 훔친 후 차까지 훔쳐서 달아났다. 얼마 후 워너스와 무어는 훔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이 버려둔 차량의 소유주가 희생자인 피터 시엠스라는 것을 밝혀낸다. 다섯 번째 희생자는 유진 트로이 버레스였다. 워너스는 그를 사살한 후 그의 트럭을 훔쳐 도주했다. 여섯 번째 희생자는 전직 경찰서장인 리처드 험프리스였다. 워너스를 차에 태운 후 7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것이다. 하지만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다리 아래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7번째 희생자는 트럭 운전사인 월터 지노 안토니오로 4발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하지만 그녀의 범행도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데이토나의 한 술집에서 2명의 비밀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는 데 성공한다. 워너스의 애인인 타이리아 무어가 그녀를 배신하고 경찰에 범행 사실을 신고했던 것이다. 워너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배신이었다. 먼저 리차드 멀로이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그리고 무어가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 하지만 워너스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And he said, "Do you want to die, slut?" And I just nodded no. 워너스는 살인이 벌어진 날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When I grabbed my bag and whipped my pistol out toward him, and he was coming toward me with his right arm, I believe, and I shot immediately, and I think I shot twice, as fast as I could. 사실 워너스는 자신의 이의구경 권총으로 희생자의 가슴에 3발, 옆구리에 1발의 총을 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는 데는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We, the jury, found the defendant, Eileen Carol Warnes, guilty of first-degree premeditated murder and first-degree felony murder. 워너스는 곧바로 분노를 표출했다.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했다. 워너스는 희생자였던 멀로이가 자신을 운전대에 묶어두고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몇 개월 뒤 다시 열린 재판에서 희생자의 한 유가족이 증인으로 나서서 자신의 아버지 소지품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했던 버비리 커티스도 증언을 했다. What I was seeing at that time was a woman in total frustration, mad as hell, and she whirled around, and as she was coming around the car to my side, she said, "I'll kill you like I did them other old fat son of a bitches." She was cussing and swearing as I drove away. I was scared to death. 워너스는 계속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녀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버레스, 험프리스, 스피어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해 사형을 판결했다. 상황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불행한 과거가 그녀를 살인자로 내몰았다고 생각했다. She's been beaten and robbed and raped numerous times. I think she is a victim of one hellish life. 하지만 희생자들의 유가족 생각은 달랐다. There's
A lot of children that have been abused didn't go out and take a gun and just slaughter men along the highway. 워너스가 냉혹한 살인자라는 건 분명했다. 2002년 10월 결국 그녀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고 그녀의 기고했던 인생도 막을 내린다. 때론 여성들도 살인자가 된다. 엘머 레튼버리는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을 살해했다. 울리케 마인호프는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꿈을 꾸며 테러를 선택했다. 아일린 워너스는 불행한 과거 때문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무고한 인명만 학살하는 결과를 낳았다.